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북한의 내부 분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철호 씨 또한 그 분열로 인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가보위성 간부로 일을 하던 철호 씨는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어 분노에 찬 김정은의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철호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국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철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을 통해 과연 철호 씨가 받은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대체 그 과정에서 겪은 끔찍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생각보다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던 경험이라 혹시나 이야기를 하면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 동포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용기를 내어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의 간부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중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오는 유혹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았고 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정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 또한 북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저 또한 선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저 정도 위치가 되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저희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총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제 컴퓨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온 암호 전문이었죠. 그리고 그 전문을 해독하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아무래도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책임자는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보고를 결심했습니다. 국가와 인민을 위해서라면 제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보안 라인을 통해 김정은의 집무실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김정은의 답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소식을 전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의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에 올라 평양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죠.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김정은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김정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박철호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게 될 테니 제대로 말해야 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실히 큰 분노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내내 김정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제 설명이 끝나자 김정은은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음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김정은은 조금 차분해진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즉각 조치를 취하시오. 선양 총영사관 전 직원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오. 알겠소. 실수는 용납할 수 없소. 네, 지도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을 나온 후 저는 잠시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격렬한 반응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책상 서랍에서 비상연락망을 꺼내들고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죠. 전화를 거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을까? 어쩌면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매일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던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전화가 끝난 뒤 곧바로 평양에서 선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김정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죠. 공항에 도착해 총영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지, 만약 정말 내부 배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직원들을 소집하게. 긴급 회의일세. 30분 후 회의실은 불안감과 의문으로 가득 찬 직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명령을 전달했고 모든 직원들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들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누구도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었죠. 직원들이 떠난 후 저는 곧바로 포렌식 팀을 불러들였습니다. 동무들, 우리에겐 시간이 없소.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오. 저의 명령의 팀은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임시 수사본부로 변했어요. 컴퓨터들이 줄지어 놓였고 복잡한 케이블들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작업을 시작했죠. 첫 단계는 모든 휴대폰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삭제된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모두 복구했죠. 화면에 끝없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박철호 동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팀원이 저를 불렀어요. 몇몇 휴대폰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로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즉시 그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걸 해독할 수 있나? 제가 물었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암호화는 처음 봅니다. 다음으로는 통화 기록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정 번호로의 빈번한 통화가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중국 선양의 한 호텔 고정전화였어요. 그곳은 중국 정보원들의 아지트로 의심받던 곳이었죠. 이 번호로 통화한 사람들의 명단을 즉시 작성해 주시오. 제가 지시했습니다. 위치 정보 분석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그중 한 곳은 총영사관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빨간 점들을 보며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암호화된 문서들,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북한 내부 기밀 정보가 담긴 파일들까지. 이 과정에서 저는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도 병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들인 사람은 리영수 석이었습니다. 리영수 동무,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은 없었나? 제가 물었죠. 리영수 석이는 긴장한 듯 손을 비비며 대답했어요.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아, 그러고 보니 김수영 동부가 요즘 자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더군요. 이 정보를 노트에 적으며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김수영 동무가 특별히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나? 이후 리영수 서기의 대답은 우리가 발견한 통화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면담을 진행하면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새벽녘에 있었습니다. 한 고위 간부의 휴대폰에서 북한의 핵시설 내부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외부로 전송된 흔적과 함께 말이죠. 박철호 동지, 이건 요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 장소는 제가 알고 있는 극비 중의 극비 시설이었거든요. 이 사진의 출처를 즉시 확인하시오. 그리고 이 고위 간부를 당장 불러오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도 못한 인물과 사진이었으니까요. 10여 분 후 그 고위 간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박철호 동지, 무슨 일입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가 말을 꺼냈지만 제 차가운 눈빛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거대한 스파이 조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해가 뜰 무렵, 마침내 우리는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인사들부터 총영사관의 직원들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조직이 드러났거든요. 상상도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정보는 더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섣불리 평양에 보고했다가는 무고한 사람들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고, 반대로 진짜 배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 고민 후에 저는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한 후 완벽하게 확실해졌을 때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거의 없었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박철호 동지, 당신의 조사 내용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소.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오. 글씨체는 깔끔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조사 내용을 알고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누구인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메모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 봉투를 놓고 갔을까요? 제 동료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외부인일까요? 갑자기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평범함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해가 저물고 사무실의 인원들이 하나 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철호 동지. 뒤에서 들려온 낮고 깊은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소. 그는 자신을 김동무라고만 소개하며 조용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어요. 우리는 사무실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최대치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죠. 박철호 동지,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소.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새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오.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당신에게 침묵을 요구하오. 그리고 협조한다면 새 정권에서 높은 자리를 보장하겠소. 그의 말에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동무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소.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마치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전화로 전해지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집 앞에 자주 같은 차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예요. 번호판도 확인해봤는데 매번 같은 차더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갔는데 계속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어서 딸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녀 역시 불안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요즘 학교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보여요. 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주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몰래 사진 찍는 것 같았어요.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 무서워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알아낸 비밀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가족들을 지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탈북해야 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과 접촉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몇 명이 협조를 약속해 주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동시에 가족들과의 은밀한 연락 체계도 마련했어요. 암호화된 메시지, 특정 단어를 통한 신호,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죠.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죠. 탈출 경로를 계획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국경을 넘는 것부터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위조 서류도 준비했고 비상금도 마련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상을 유지해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웃고 대화했죠. 누구도 제 계획을 눈치채선 안 됐으니까요. 그 이중생활이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뿐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비밀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비밀 문서고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 가족과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문서고 앞에 도착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죠. 어둠 속에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등 뒤가 왠지 서늘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김호봉 부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 동지, 이 밤중에 무얼 하고 계시나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김호봉 부영사가 문 앞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온기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음모의 증거를 찾고 계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하지만 김호봉 부영사가 문을 막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철호 동지, 당신의 충성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면 새 세상에서 더 나은 자리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려 했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물었죠. 김호봉 부영사가 웃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아낸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할 건가요? 아니면 그의 말끝에 담긴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제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큰 결정이라 곧바로 대답하기는 어렵네요. 김호봉 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루들이죠. 하지만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죠. 김호봉 부영사가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자, 이제 가시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천천히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제 의도가 완전히 노출됐다는 걸 알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은 안전할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때 문득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히 물었죠. 아내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나 봐요. 방금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에요. 서랍장이 열려있고 책상 위 서류들도 뒤죽박죽이고. 하지만 도둑은 아닌 것 같아요. 귀중품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걸 직감했죠. 여보, 침착해요.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딸아이는 어디 있어요?
학교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떡해요, 여보. 너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곧 모든 걸 해결할게.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딸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약속한 장소로 가세요. 절대 집에 돌아오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내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조심해요, 여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탈북. 그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준비를 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은밀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였어요. 음모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문서들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다시 한번 문서고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빠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 사진을 찍고 복사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요동쳤어요. 들킬까봐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증거를 확보한 후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어요. 가장 필요한 것들만 골랐죠. 그리고 아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 이 메시지는 지금 계획대로 떠나라 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총영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들의 눈을 피해 담을 넘어야 했죠.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었어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겠지.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거리로 나와 미리 준비해둔 차를 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누군가 쫓아오지 않나 너무 불안했거든요.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위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가족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을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차를 숨기고 나머지 길은 걸어서 가야 했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국경 초소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게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깊게 심호흡을 하고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침착해야 해, 철호야.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국경 수비대와 마주쳤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이 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초 단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한 병사가 물었어요. 출장입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제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그들은 제 서류를 돌려주며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제가 초소를 지나 걸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제3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여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가족들 생각을 하며 힘을 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박철호입니다. 망명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신속하게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태도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죠. 긴 조사와 인터뷰가 이어졌지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가져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제 가족들이 곧 중국 국경에 도착할 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했죠. 다행히 대사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비밀 요원들을 보내 가족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했죠. 약속된 장소에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인계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족들이 정말 올 수 있을까? 무사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탈북 안내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안도감, 기쁨, 감사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아내와 딸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재빨리 우리를 안전한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딸아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해냈어.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은 거예요. 몇 주 동안의 조사와 절차는 길고 지루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자유예요? 딸아이가 물었죠. 그래,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야. 제가 대답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저희는 하나원 교육까지 마친 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깨끗한 물도, 24시간 공급되는 전기도, 모든 게 신기했어요. 특히 밤에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을 보며 딸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을 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짓고 말았어요. 이런 게 자유구나, 이런 게 평범한 일상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매 순간이 도전이었죠. 아내는 처음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고르는 데만 몇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너무 많은 선택지에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딸아이는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새로운 친구들, 다른 교육 시스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죠.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희 부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 역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 배워갔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희망을 안고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며 생각해요. 언젠가 평양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자유는 값진 것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이건 끝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유와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분노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독재 정권의 비극적인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북한의 최고 특수부대에 있었던 엘리트 군인 출신 수철 씨의 사연입니다. 수철 씨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쉽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현실에서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김정은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요. 수철 씨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를 삭히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철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의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전투 실력을 인정받아서 졸업하자마자 군인이 될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탈북을 했는지 다들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도 왜 목숨을 건 여정을 감행했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왜 북한에서 도망을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길고 힘겹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특수부대의 장교 부부셨죠. 지금은 부모님이 주말에도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가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지만 어렸던 저는 부모님이 야속했습니다. 항상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셨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저 군인이니까 바쁘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재가 제 삶에 큰 구멍을 남겼다는 건 분명했죠.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시던 황병서 장군님 덕분에 완전히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황 장군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위 장성급 장군이셨거든요. 군부에서 실세로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황 장군님 댁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또래였던 수정이라는 아이였죠. 수정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 장군님은 바쁜 와중에도 수정이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이 어떻게 아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수정이와 저는 각자의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수정이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까만 곱슬머리에 동그란 눈, 그리고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수정이가 좋아졌죠. 같이 놀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을 잡으면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그 애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전에도 공부를 할 때도 문득 수정이 얼굴이 생각나면 배시시 웃었어요. 수정이를 생각하면 괜시리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있는 게 당연해졌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이면 항상 같이 등교했습니다. 수정이가 수철아, 빨리 와. 하고 부르면 저는 얼른 준비를 마치고 뛰어나갔죠.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가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 놀곤 했어요. 숨바꼭질을 하거나 나뭇가지로 칼싸움 놀이를 하거나 때론 그냥 누워서 구름 모양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수정이의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랑 있으면 적막한 집에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고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군복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찾아와 수정이 집 대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당장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손으로 제 귀를 막으셨어요.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아서 무슨 상황인지는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수정이네 가족에게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부모님이 한숨을 쉬시며 하시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수정이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황 장군님께서 김정은 장군께 보고를 드리다가 실수를 하셨대요. 사소한 말실수였죠. 하지만 그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저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른들의 소곤거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황 장군님이 김정은 장군의 집무실을 그냥 사무실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보고 문서를 넘겨준다고 표현했다나. 구체적으로는 이랬대요. 총정치국에 화재가 났는데 김정은 장군께 보고하는 전산망이 모두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하면서 황 장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무실이 타고 연결된 전산망이 다 불타서 컴퓨터가 다 전소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장군께 보고하는 문건을 프린트해가지고 당조에 해당 부서에 넘겨줘서 이 말이 김정은 장군의 심기를 건드렸대요. 사무실이라니, 넘겨준다니? 그건 장군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거라고 여겨졌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황 장군님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심각하게 강등되셨더라고요. 한순간에 고위 장성에서 말단으로 떨어진 겁니다. 수정이도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황 장군님 댁에 갔더니 그 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황 장군님은 청소부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한때 군부의 실세였던 분이 이제는 낡은 건물의 바닥을 쓸고 계신 거예요. 수정이도 갑자기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됐죠.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황 장군님만 보면 허리 굽혀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김정은 원수님께 밉보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수정이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전에는 인기 많고 밝았던 아이가 이제는 구석에 혼자 앉아있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황 장군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유일하게 황 장군님을 돕고 위로하셨죠. 때론 몰래 음식도 갖다 주시고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옳은 거라고 제게 평소처럼 수정이를 대해주고 변함없이 친구로 지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잘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도와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또한 수정이 얼굴을 막상 보니 신경이 쓰였고 구석에 앉아있던 수정이에게 다가가 평소처럼 하교를 했습니다. 수정이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제가 그때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그 애는 힘이 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과 수정이네 가족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체처럼 지내시던 황 장군님도 점차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예전처럼 떠들고 웃으면서 지내니 예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제게 어떤 비극이 찾아올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새벽에도 일을 하게 되었다면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봐도 그냥 부대에 바쁜 일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끊기 바쁘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거든요. 김정은 장군에게 밉보이고 계급 강등까지 당한 황병서 장군을 우호적으로 감싸고 도와줬다는 이유에서 부모님이 수해복구 현장에 강제 동원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 부모님은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장군이 잠시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라고, 부모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에 원래의 일터로 원상복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피곤해 지쳐 돌아오셨고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태풍이 북한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현장을 지켜야 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게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수철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곧 돌아올게. 그게 부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강한 태풍에 휩쓸려 전봇대에 부딪히고 감전되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의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장례식만 간소하게 치르고 끝났죠. 갑자기 부모님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주변에 친척 어른 하나 없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저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분노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황병서 장군님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만약 그분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김정은 원수님의 미움을 사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수정이. 한때 제가 좋아했던 그 아이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수정이를 볼 때마다 부모님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점점 수정이를 피하기 시작했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 고아라는 멸시를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저를 피했고 선생님들조차 달갑지 않은 눈치였죠. 제 부모님 김정은 장군님 명령을 어기다 죽었대. 반동분자 곁에 가까이 가지 마. 재수 없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았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공부는 제게 위안이 되었고 동시에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었죠. 나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날 거야. 더 나은 곳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올랐고 선생님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북한 최고의 군사학교에서 저를 뽑아간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좋으면서도 부모님을 지켜주지 못한 집단이었기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 이 체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군사학교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된 훈련, 끝없는 사상 교육. 처음에는 정말 버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자네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교관님의 이런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또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제 성적과 실력을 인정받아 특수부대에 배치되었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삶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점점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생활은 더욱 치열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어요. 친한 간부 동무로부터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야, 수철아, 너 이거 알아? 우리 장군님이 젊고 예쁜 여자들을 납치해서 중국에 팔아넘긴대.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장군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동무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신대. 중국 농촌 총각이랑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성매매 업소로 보낸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그동안 의문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일 거라고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헛소문일 거야.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어요. 국경지대를 순찰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는 고위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들을 몰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장군님이 직접 그 여성들을 검수하고 계셨어요. 이 애는 괜찮아. 저 애는 좀 마르긴 했지만 괜찮겠어. 얼굴이 예쁘니까.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광경이 이어졌어요. 장군님이 여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몸을 마음대로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성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심지어는 허리와 엉덩이까지. 장군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여성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 애는 피부가 좋군. 중국에서 인기 많겠어. 이런 말을 하며 웃는 장군님의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지도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제가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괜한 정의감으로 나서다가는 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어요. 더 이상 예전에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했죠. 이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걸까?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또 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잡혀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검은 머리에 뽀얀 피부까지. 소식이 끊겨 얼굴을 못 본 지 몇 년이나 흘렀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오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 제가 좋아했던 그 아이, 제 첫사랑이 이렇게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니. 수정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수철아, 수철이 맞지?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 순간 저는 뭔가 해야 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고위급 간부님들과 장교님들이 계셨고 무엇보다 지금 나서면 저도 부모님과 같은 비극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주춤하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황병서 장군이었어요. 그는 수정이를 구하러 온 것 같았죠. 수철아. 수철이 맞지? 제발 수정이를 풀어줘. 부탁이야. 황병서 장군의 간곡한 부탁을 들었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죽은 건 저 사람 때문이었으니까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도와줄 만큼 저는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장군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장군의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황병서 장군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장군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장군님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황병서 장군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김정은 장군은 황병서 장군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겨누셨죠. 시끄럽군. 그 말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황병서 장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장군님은 차례로 그의 다리, 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향해 총을 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수정이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 장군님의 잔인함에 경악해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오히려 저를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셨죠.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황병서 장군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이랑 다른 게 없으시군요. 사소한 걸로 매일 사람을, 동무들을 죽이시더니. 그 말을 끝으로 황병서 장군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수정이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제서야 김정은 장군님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것 같았어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한참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사람이 무자비하게 죽는 걸 보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망해야 할 상대는 황병서 장군이 아니라 김정은 장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원망의 화살이 한참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간부들은 수정이를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며칠 후면 그녀도 중국으로 팔려갈 처지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황병서 장군의 죽음과 수정이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이런 잔인한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게 된 것도, 수정이가 이런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당하는 신세가 된 것도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잡혀 들어가던 수정이의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았거든요. 수정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수부대원으로서 저는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계획을 세웠어요. 수정이를 구출하고 함께 탈북하기로 한 거죠. 며칠 동안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행동에 옮겼습니다. 밤중에 몰래 지하 감옥으로 잠입해 수정이를 구출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죠. 수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정이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둘러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국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처했어요. 수정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내가 신호하면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는 순찰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냈어요. 순찰대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순간 수정이에게 신호를 보냈죠. 지금이야. 뛰어. 수정이는 망설임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오래 순찰대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뛰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수정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정아, 수정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수정이는 뒤따라오던 순찰대에게 덜미를 붙잡혀 끌려갔어요. 울면서 목 터져라 수정이를 불렀지만 그 애는 이미 잡혀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국경을 넘게 됐어요. 수정이가 붙잡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남한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수정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정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며칠 동안 악몽만 꾸곤 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그리고 자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남한에서 잘 적응해 살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언어는 비슷했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고 사회 시스템도 전혀 달랐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죠. 제 경험을 살려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북한의 비극적인 일들을 떠올리면 탈북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수정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날 밤 그녀의 손을 놓쳐버린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수정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잘 지내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수정이를 찾기 위해 노력해요. 매일 밤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중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기도 해요. 중국과의 시차 때문이죠.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힘들었어요. 중국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이메일을 보냈죠. 지금은 조금씩 중국어를 배워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여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정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수정이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요. 키는 160cm 정도, 까만 곱슬머리에 동그란 눈,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녀가 팔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 문의합니다. 처음 몇 달간은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중국 각 지역의 인권단체, NGO, 심지어 개인 탐정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죠. 하루에 50통 이상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여자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더 긴밀히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몇몇 탈북 여성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비록 수정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었죠. 얼마 전에는 중국 윈난성의 한 농촌 마을에서 북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심장이 뛰었죠. 혹시 수정이일까 하고요. 바로 그 지역 NGO와 연락해서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중국에 가려고 비행기표까지 예약했어요. 하지만 NGO 측에서 제가 직접 가면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만류했죠.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해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수업 중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중에도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아이를 찾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탈북 여성을 찾았다는 거니까요.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각지의 단체들과 연락하며 수정이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때로는 밤새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정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절망의 찬 표정. 그 기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반드시 찾을 거야, 수정아. 꼭 널 구해낼 거야.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꼭 수정이를 찾아 이 자유를 함께 누리고 싶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하루하루가 수정이를 찾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은 수정이를 찾을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가끔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 그리고 그곳을 탈출한 사람들의 고통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에게도 언젠가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수정이,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도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삶, 그리고 수정이를 찾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부디 우리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